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었어요.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 꼭 벌을 주지 않아도 내가 했던 좋은 일, 나쁜 일이 언젠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던 보육원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름의 상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는 했는데요. 아이들이 1년 동안 바르게 잘 자라고 더 열심히 지내라고 만들었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저는 착한 아이 상을 받고는 했죠. 저는 늘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나쁜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더 착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동갑인 친구 중 매년 똑똑한 친구상을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거의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정말 좋았는데 초등학생이면서 중고등학생 문제집을 풀기도 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동갑인 친구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입수한 저와는 다르게 아픈 어머니랑 함께 지내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바르고 반듯해서 제 착한 아이 상을 뺏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공부를 잘해 제 상을 뺏기지 않아 참 다행이었죠. 상 때문에 잠깐 경쟁심을 느껴 경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라 매일 등하교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친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다닐 때쯤 워낙 수재라는 소문이 나서 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겠다면서 데리고 가버렸죠. 듣기로는 기숙사가 있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다니는 엄청 유명한 학교라고 하는데 숙소비에 생활비, 그리고 공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잃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보육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보다 훨씬 좋으니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가야 했어요. 너는 어디를 가도 잘할 거야. 거기 가서도 네가 분명 1등 할걸? 이제 나 가면 네 숙제랑 공부는 누가 봐주지? 야,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거든. 아휴, 아직 가르쳐 줄 게 많은데 너 성적 올리려면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하는데. 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거든. 너 나중에 내가 성적 너무 올라서 놀라지나 마라. 아, 그래도 가서 잘해. 가서 보육원에서 왔어도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똑똑할 수 있다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부잣집 애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와. 나중에 돈 많이 버는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다른 보육원 친구들도 도와주고 알았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단짝이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친구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애써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워낙 똑똑하고 바른 아이라 어디서든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 가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언젠가부터 각자의 길을 가느라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저는 보육원을 떠났어요. 큰 도시일수록 일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죠. 빨리 일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시내 꽤 큰 식당에 직원을 구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동안 보육원 출신이라고 떨떠름하게 생각하던 몇몇 분들과 달리 사장님은 저를 엄청 좋게 봐주셨어요. 아마 보육원이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안 계신 거지. 어휴, 그런데 혼자 여기까지 와서 일을 구하려고? 대단하네. 젊은 아가씨가 생활력도 강하고 우리 아들도 좀 이런 모습 배웠으면 좋겠다.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가족들도 없이 혼자서 타지에서 자리 잡으려는 제가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식당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제 의지를 높이 사서 바로 고용하겠다고 하셨죠. 식당은 2층짜리로 규모도 꽤 있고 아주 작은 가게일 때부터 그 자리에서 운영해 와서 단골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끔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테이블 두세 개만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이렇게 커졌다면서 그때부터 자신이 여기 단골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역시 작았던 식당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애 아버지 병으로 죽고 나서 그 보험금으로 겨우 차렸던 게 이 식당이었거든. 그전에는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으로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었으니 식당 일이 쉬울 리가 없었지. 애는 맨날 칭얼거리고 울지. 나는 밥벌이 하려면 어떻게든 식당이 잘 돼야 하지. 아휴,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싶어. 다 젊어서 했지. 애보랴, 식당 일 하랴,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애 낳느라 여기저기 아픈 곳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아휴, 그래도 내 자식 굶기지 말아야겠다. 이 악물고 아등바등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됐네. 나는 너 보고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 너처럼 이렇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손님들한테 싹싹한 거 보면 딱 그 시절 나 같아서 괜히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가고 그러네. 저를 너무나 예뻐해주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 덕분에 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집 가서도 밥 굶지 말라고 하면서 쉬는 날 전에는 항상 반찬이랑 먹을 것도 싸주고는 하셨죠. 특히 새해 끓여주시던 떡국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따뜻한 국물, 노랗게 올라간 계단 지단에서 사장님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것은 처음이라 저도 사장님에게 정이 많이 갔어요. 매년 함께 떡국을 먹을 때마다 제 가족처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죠. 사장님 아들은 타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유명 대학에 갔다고 하고 그쪽에서 취업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때로 사장님이 반찬을 싸들고 아들을 만나러 갔지만 그분은 식당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이는 사장님이 안타까워 제가 딸처럼 살갑게 대하고는 했죠. 외로운 마음 때문인지 하나뿐인 자식이 멀리 타지에 나가서인지 그런 저를 사장님은 더욱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일한 지도 어느새 7년. 어느 날 가게로 출근했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몇 분이세요? 아, 그쪽이구나.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장님 아들이에요. 엄마가 맨날 젊은 여직원 하나가 엄청 성실하고 참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쪽이었군요. 가게에서 일한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사장님 아들이었죠. 마치 주방에서 나온 사장님은 서로 인사를 했냐면서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온 게 저렇게 좋으실까 싶을 정도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식당을 찾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꽤 괘씸한 사람이었지만 사장님은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식당을 찾은 게 마냥 기쁜 것 같았어요. 고향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사장님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가게에 계시던 분이 아들 식사 챙겨주신다고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신다고 저한테 맡겨두고 일찍 들어가기도 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저런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저 아들은 정말 복받았다 싶었죠. 그런데 사업한다고 내려온 이후로 아들은 종종 식당을 찾았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비춘 적이 없던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사하러 왔다고 올 때도 있고 어머니 보러 왔다고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제 가까이서 지내니까 그런가 보다. 그전에는 정말 먼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오지 않았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전혀 다른 꿍꿍이가 있던 거더라고요.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한 지도 어느새 1년 가까이 되었던 때 드디어 본심을 꺼냈어요. 저기 괜찮으시면 일 끝나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 네?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느라 다리도 아프고 오늘 엄마가 반찬 준 거 있어서 손도 무거우실 텐데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그래. 오늘 단체 손님도 있어서 고생했는데 집에 갈 때는 차 타고 편하게 가. 우리 아들 운전 잘해. 아니, 그래도 저 혼자 가도 괜찮은데요. 아휴, 버스 타고 가려면 힘들잖아. 기사님 준비되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가. 편하게 차 타고 가. 데려다 준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사장님도 그렇게 하라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차에 단둘만 타고 있으니 평소 수다쟁이인 저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희 가게에서 오래 일한 분이고 어머니가 워낙 예뻐하는 직원이라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있으라면 먼저 정적을 깨준 덕분에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은 없었는지도 물어보시고, 저도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회사는 어땠고 사업은 잘 되어가는지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종종 그분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사장님은 저희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은근히 반기시는 눈치더라고요. 가끔 제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아들은 이라며 장점을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우리 아들이 생활력 있는 편은 아니라서 하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아유,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은근히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평소 저에게 생활력 강하다고 칭찬하셔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도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후에도 종종 식사 자리를 만들거나 일부러 아들과 어디 가서 뭐 좀 사다 달라며 기회를 만들고는 했어요. 그 아들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꽤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였죠.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챙기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장님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몇 달을 누가 봐도 뻔히 다리를 놓아주려는 사장님의 행동을 애써 모르는 척해가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자분이 먼저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저랑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면 어떠신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이야기에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6개월을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되었죠. 사실 6개월 동안 결혼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이게 연애인지 헷갈리기도 했지만요. 제 20대를 보낸 식당이 이제는 남은 평생을 보낼 곳이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장님과 진짜 가족이 된다니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장님이 신혼부부가 그래도 자기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주셨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아이 생기면 신혼도 못 즐긴다면서 그 전까지 둘이 오붓하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은 정말 다정하게 잘해주었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조금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런지 빨래도 청소도 도와주는 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하고 오면 고생했다고 발도 주물러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오기도 하고 출근할 때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나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많이 사줬어요. 그렇게 한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아?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나니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혼은 충분히 즐긴 것 같으니 아이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다르더라고요. 언제든 우리 이제 아이를 갖자라고 하면 생길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를 계획한 마음과는 다르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애 없이 살아도 좋고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으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결국 2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난소암 3기네요. 워낙 조용히 발병하다 보니 그 전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3기쯤에 발견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전이가 꽤 진행된 상태라 우선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임신을 염두에 두고 계셔서 한쪽이라도 보존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네요. 우선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난소암. 우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나이도 젊고 꽤 건강한 편이라 감기 한번 제대로 걸린 적이 없었는데 암에 걸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한 것을 남편이 부축해서 겨우 버틸 수 있었죠. 검사를 해보니 유전적 이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꿈에 두고 있어 한쪽 난소라도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전이가 된 상황이라 그럴 수 없더라고요.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면 앞으로 임신은 어렵다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꼭 갖겠다는 꿈이 있던 게 아니었는데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임신할 수 없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것을 보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도 감염의 우려 때문에 남편과 부부 관계를 자제해야 했어요. 저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보니 관계에 대한 마음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젊은 나이에 폐경을 겪으면서 저는 뭔가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고요. 하지만 스킨십 이상으로 저희에게는 부부로서 함께 쌓은 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큰 수술을 이겨내면서 저희 사이의 유대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요. 그래서 스킨십은 줄었지만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다고 믿었는데 그건 오직 제 착각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4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귀가가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졌어요. 저희는 수술 받으면서 돈도 필요하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좋겠다 싶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에게 여쭤봐도 한동안 식당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는데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많고 외출 시간이 길어지니 언젠가부터는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냥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이 많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어요. 실제로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했어요. 생활용품들을 중국에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국제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판매할 상품이 없으니 매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니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회사 문제로 아픈 저한테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웬 여자가 받더라고요. 어, 누구세요? 아, 저요? 제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하지? 저, 오빠, 아니, 사장님 회사 직원이에요. 네? 사장님 지금 잠깐 미팅 중이시니까
연락하셨다고 전해드릴게요. 저를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에 오빠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젊은 여자의 놀리는 듯한 말투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죠.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외박을 한 남편을 찾아 다음날 사무실로 향했죠. 갔더니 남편은 자리에 없더라고요. 결국 다시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렸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에게 전날 있었던 통화 내용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사 직원이야. 애가 어려서 가끔 그렇게 생각 없이 오빠, 오빠 해. 그게 말이 돼? 회사 직원이 사장한테 오빠라고 한다고? 너도 우리 엄마가 네 사장인데 엄마, 엄마 했잖아. 그게 그거랑 같아?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 찝찝한 기분을 느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고삐가 풀린 건지 더욱 대놓고 외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 동네의 한 모텔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앞에 차를 쫓아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리니 외곽의 한 레스토랑 앞에 내리더라고요. 다른 여자와 함께 말이죠. 남편은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에 문을 열어주고, 그 여자는 까르르 웃으면서 남편의 어깨에 기대서는 팔짱을 끼고 들어갔어요. 저도 택시에서 내려서 그 뒤를 쫓아갔죠. 두 사람은 창가에 앉더니 서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볼에 뽀뽀하면서 시시덕거리더군요. 그 장면을 가게 앞에서 보는데 눈이 휙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뒤 생각할 틈도 없이 레스토랑 안으로 바로 쳐들어갔어요.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제가 멈춰서자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인 줄 알았는지 웃으며 메뉴판을 펼치던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면서 경악했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 맞지? 지난번에 전화 받았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모님? 여자는 저를 보더니 그렇게 부르더군요. 마치 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더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뭘 던지고 물이라도 부어야 하는 건지, 남편 뺨을 때리고 여자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지,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보는 눈도 있으니까 괜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말자 우리. 당황하던 모습도 잠시, 남편은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서 여자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돈을 주고는 저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가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적막함이 흐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화라도 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집에 도착하고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결혼하고 나서 애도 못 낳고 이제는 관계도 못 하잖아. 내가 말했지. 나는 애가 갖고 싶다고. 그런데 넌 뭐야? 네가 아내로서 하는 게 뭐냐고.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인이 암에 걸려서 수술 받았는데 그런 핑계가 나오니? 핑계? 너야말로 그동안 어디서 몸을 굴려 먹었길래 그런 병에 걸리는데. 알고 보니 어디서 애라도 지운 거 아니야? 뭐?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남편은 자신이 바람 피운 게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요.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제가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거라고요. 서로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하면서 소리를 치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저도 더 이상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싶었죠.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싸우고 있던 찰나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셨는데 엉망이 된 저희 몰골과 방의 상태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셨죠. 너희들 이게 다 뭐냐? 결국 저희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황당한 변명에 어머니도 기가 찬 눈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더니 등짝을 마구 때리면서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 어쩌자고. 그렇게 울면서 소리치셨거든요.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이니 상간녀와 함께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혹시나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연락하지는 않을지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전화는 물론 문자 한 번 없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집에도 벌써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이혼해라. 너 아직 젊다. 이혼하고 네 인생 살아. 아휴, 내 아들이지만 나도 편을 못 들겠다. 그런 놈 버리고 네 인생 찾아서 살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남편이 서류를 두고 갔다고 해서 찾으러 갔더니 안에는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내용 증명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차서 내용을 살펴보니 어쨌든 혼인관계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 탓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으면서 일부러 숨긴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했어요. 내용 증명을 읽어보니 저를 완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너무 기가 찼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법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혼 관련해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길래 찾아갔죠. 어서 오세요. 안내를 받아서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일했던 식당에 온 적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갸우뚱하면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도 듣고 이혼 서류와 내용 증명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혼인 중에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것이 맞으니 이는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병을 진단받은 것은 결혼하고 나서의 일이니 아내분이 일부러 속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니까 집도 어머니 명이고 남편은 사업도 마이너스라 이 분할할 공동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위자료라도 받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못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딘가 익숙한가 보네요. 네? 전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쉽게 잊어버릴 얼굴은 아닌데. 그 순간 변호사님의 웃는 얼굴과 이름을 보며 옛날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서... 맞아. 이제 기억났어? 너무하다. 난 너 얼굴이랑 이름 보고 바로 기억했는데. 와,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아니, 중학생 때 보고 못 봤는데 나를 바로 알아봤어? 그럼, 우리 중학생 때까지는 서로 베프였잖아. 어떻게 잊어버리냐? 야, 그거야 네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와, 그렇게 똑똑하더니 변호사가 됐구나? 그치? 내가 어릴 때부터 좀 특출나기는 했어. 알고 보니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유일한 동갑내기였던 친구였어요. 너무 똑똑해서 기업에서 후원받아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느라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 말이죠. 어릴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어쩐지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육원 친구를 이렇게 만나다니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싶었어요. 다음 상담이 예약되어 있어 아쉽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자기가 위자료 단단히 챙겨주겠다고 사건을 맡아주었어요. 그리고 친구 특별 할인이라면서 수임료도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억지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다만 남편이 돈이 없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기 어렵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위자료 3천만 원이다. 내가 아들 잘못 키워서 생긴 일인데 수습해야 하지 않겠니? 법원에서 출하는 위자료를 어떻게 돈 없다고 모른 척하냐? 저 녀석은 나중에 다시 일 잘 풀리면 내가 받아낼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집을 얻든지 아니면 가게 차리는 데 보태라. 너 일하는 거 보면 식당에도 잘할 거야. 내가 아휴 내가 미안하다. 자식 잘못 키워서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랑 함께 일해서 어머니 며느리라서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저한테는 가게 사장님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돌봐주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들고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역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엉엉 우셨죠. 다 자기 탓이라고, 본인이 자식 잘못 키워 제가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었어요. 20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무작정 일했던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분도 만나고 끝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 모아두었던 돈과 위자료를 가지고 식당을 알아봤어요. 돈이 많지는 않아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신나더라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계약서도 같이 검토했어요. 그리고 최종 계약할 때도 같이 가서 마무리했어요. 제가 가게를 알아보는 동안 곁에서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워서 밥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밥은 내가 사야지. 나 성공하면 너 밥 사주겠다고 했었잖아. 뭐야, 그걸 기억해?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밀렸던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보육원을 떠난 후 기업 후원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하느라 결혼할 시간도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연애는 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늘 바쁜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밀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또 보자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사귀자는 낯간지러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식당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사람이 꽤 다니는 길목이라 손님이 꾸준히 있었어요. 백반집이라서 회전율도 좋았고요. 덕분에 장사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사이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이혼 소송을 도와주느라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다가와주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불임에 이혼까지 제 흠을 이미 모두 보여주고 시작해서 그런가 뭔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나를 좋아해주는구나 싶어서 더 호감이 가기도 했고요. 보육원 출신인 것부터 해서 많은 상처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도 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저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식당 일 때문에 꽤 바쁘기도 했고요. 변호사라면 더 좋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나한테는 네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나 어릴 때부터 너만큼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집안을 빼고는 외모, 학벌, 직업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친구가 이혼한 식당 아줌마 결혼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친구는 늘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답을 해주고는 했죠. 결혼 후에도 저희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두 사람은 그렇게 알콩달콩 지내냐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서로 한눈에 반해서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늘 곁에 있어주고 믿어주는 돈독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결혼한 지도 3년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도시락을 싸서 남편과 함께 먹는데요. 그날도 도시락을 챙겨서 남편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같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변호사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문 앞에서 울고 계셔서 다들 식사하러 나가셔서 그런데 혹시 잠깐이라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침 저도 거의 다 먹었으니 제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여보, 미안해. 잠깐만 봐드릴 테니까 같이 커피 마시러 가게 조금만 기다려줘. 점심시간인데도 찾아오신 거 보면 급한 일이신 것 같은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일 봐. 점심시간이라 다들 자리에 없는데 어르신이 로펌 앞에서 울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하러 나가던 여직원이 그 모습을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저랑 남편도 마음이 약한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점심 끝나고 오시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정리해서 나가려는데 사무실로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문 앞에서 울고 계시다는 분은 전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이었던 그분 말이죠. 아유,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가. 어머니는 울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셨어요. 서로를 보며 놀라는 저희를 보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었죠. 일단 앉으시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저희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나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차를 타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아유, 안 그래도 재혼했다는 소식은 건너 들었다. 식당도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하고 살아 죄송해요. 사실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제가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해서. 아유, 아니야. 그게 맞다. 이혼한 시어머니한테 뭐하러 소식을 전해. 네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아유, 내가 정말 억울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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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머니는 자신이 들고 온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남편은 바람 피웠던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사람이 너무 찝찝했다고 해요. 단순히 바람을 피워서 탐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대놓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고요. 생전 그런데 관심도 없던 애가 갑자기 방 가구 위치를 막 바꾸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풍수지리가 운세가 어쩌고 하더구나. 지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도 미신이라고 하던 녀석이 갑자기 그러니까 영 이상했지. 그러더니 어느 날은 신발에서 부적이 나오지를 않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자꾸 돈도 빌려가고 결국 가게랑 집담보를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손님 하나가 우리 아들을 무슨 점집에서 봤다고 하길래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었지 뭐냐. 아유, 내가 진짜 속상해서 이제까지 부적이니 구신이 하면서 돈을 갖다 주던 거였어. 알고 보니 그 점집도 바람난 그 여자가 소개해준 데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크게 화를 냈더니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말곤 소식도 없더니 몇 달 전에 자기 이제 그런 생활 다 청산했다고 그 여자랑 마음 잡고 재혼해서 살 거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구나. 돈이 하나도 없어서 따로 집 구해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둘이 혼인신고도 했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아들 녀석을 차마 내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였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지난달부터 자꾸 집안 물건들이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방도 나갈 때랑 다른 것 같아서 혹시나 이 녀석이 또 어디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다니나 싶어서 뒤져봤는데 그런 것도 없더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엔 내가 장롱에 깊숙이 숨겨둔 보석 몇 개가 없어진 것 같았어. 서랍도 뒤져본 것 같고 현금 보관해둔 것도 얼마 없어진 것 같고 영 이상하고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어디서 좀도둑이라도 왔다 갔나 싶어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봤는데 그래도 계속 뭐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요즘 뭐 집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길래 하나 뒀지. 그런데 그 여자, 아니 새 며느리가 그거를 가지고 날 고소했지 뭐냐. 자기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집안에 카메라를 달았다고 날 고소를 했어. 아유, 아유, 내가 고소장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오갈 데 없다는 애들 집에 들였더니 도둑질도 모자라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고소까지 하고. 답답한 마음에 근처에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길래 이렇게 오게 됐단다. 남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변호사 선생님 정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들 녀석도 왜 카메라를 설치했냐고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면서 길길이 날뛰고 당장 돈이라도 해주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도 못하겠고요. 정말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당장 큰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요. 혹시 변호사 비용은 할부도 되나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결혼 전부터 가족 같은 분이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가족이라 너무 좋았다고요. 늘 자기 친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 친어머니 같은 분에게 제가 어떻게 비용을 받겠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대신 내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위자료로 받은 셈 치겠습니다. 변호는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너무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읽었나 봐요. 남편은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면서 다 안다는 듯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고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인사하려는 것을 저희가 얼른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반박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홈캠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작동법을 잘 모르셔서 영상을 저장하는 시기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홈캠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영상이 몇 시간 만에 그 위에 덮어져서 이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 찍은 내용들도 어머님이 계속 확인하고 감시했다는 증거도 없었고요. 홈캠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활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 다행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의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홈캠의 존재를 새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반박했는데요. 제 무덤을 판다는 이야기처럼 어머니의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고소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 몰래 들어간 게 아니냐는 반박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그동안 어머니의 방에서 훔쳤던 보석을 근처 전당포에 팔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여자는 오히려 절도로 역고소를 당했어요. 원래는 가족 간의 이런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고소로 인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거짓이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지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에 충분히 고소할 수 있었는데요. 서로 알게 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심지어 완전한 남이기 때문에 절도죄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물품을 훔쳤는지 어디에 돈을 쓰려고 했는지를 추궁했더니 점집에 전부 가져다 줬더라고요. 그 생활을 다 청산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그 무당이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사고 무탈하고 일도 잘 된다고 이야기해서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무당은 완전 사기꾼이었는데 남편이 사업도 하고 어머니가 식당도 꽤 크게 운영하시니 그걸 다 뜯어먹을 속셈으로 그 여자와 짜고서 접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탈탈 털어먹은 것도 부족해서 어머니 재산까지 탐을 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짓말로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 집에 눌러 앉아서 나를 아주 싹 털어먹으려고. 아휴, 진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아들 녀석도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버렸다. 식당이랑 집도 정리해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옛날처럼 작은 가게랑 방구해서 다시 시작할 거란다. 변호사님이랑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휴, 정말 고맙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어머니는 가게랑 집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아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남은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꾸준히 어릴 때 자랐던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어서 그곳을 소개해드렸죠. 앞으로 너처럼 좋은 일만 하면서 착하게 마음먹고 살 거다. 어머니는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보육원 옆에 작은 식당을 열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셨는데요. 아들이자 제 전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남편도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몰래 쓰던 것을 누군가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믿었던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시작한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는 아들 때문에 속상할 일 없이 복받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